북극여우 따라 국제뉴스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북극여우가 가장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선거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아르헨티나 소식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자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선거에서 승리해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요. 공약이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 뉴스에 자주 등장했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마다 허무맹랑한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는 어디나 있지만 당선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허무맹랑한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공약을 들고 나온 밀레이가 당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밀레이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3세, 싱글이고요. 5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자유당 대표입니다. 이 자유당은 기존의 아르헨티나를 이끌던 좌우 양당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극우 정당인데요. 이번에 전진하는 자유당으로 연정을 꾸려서 결선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경제학자로 20년 이상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한때 은행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근데 비판을 할 만도 한 것이 최근 기준 아르헨티나의 중앙금리 기준금리가 118%예요. 이게 연간 물가 상승률이 124%.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올해 연말 물가 상승률이 19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네. 2024년 물가 상승률이 3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물가가 한 달에 매달 15%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식당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음식값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네. 또 동전을 고철로 팔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받고 도둑이 들어와도 돈은 안 집어간다 이렇게 네, 할 만큼 네.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현재 국가 부도 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게 10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국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빈곤율도 어마무시하겠는데요? 네, 지금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 위험에 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아르헨티나 국민의 4명이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산다는 것은 또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도시 외곽에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버려진 야채, 과일 이런 걸 뒤져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다. 아예 새로운 사람, 기존의 정치를 싹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사람을 뽑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네, 사실 이 밀레이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해진 게 그 선거 유세 사진 때문이었어요. 전기톱 들고 찍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텍사스 사진이냐 다들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이 전기톱이 좌파 포퓰리즘인 패런주의를 철폐하겠다면서 나눠주기식 복지를 예산을 완전 삭감하겠다. 정부 지출을 전기톱으로 잘라내듯이 대폭 잘라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였고 당선 이후에도 종이로 만든 전기톱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의 마스코트가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캐릭터래요. 네. 이 체인소맨이 악마가 두려워하는 악마라고 하네요. 그래서 밀레이 후보는 무상교육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도 폐지하고 이렇게 사회보장을 대폭 줄이고 세금은 최소화할 것이며 공기업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복지 예산 삭감 말고도 좀 파격적인 공약이 많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시무시한 공약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폭파해야 한다며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를 폐기하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자고 했고요. 아까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총기 자유화, 장기 매매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장기 매매? 네.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자? 네, 그걸로 네. 돈 버는 거를? 네, 그러니까 아까 인류 가치에 반하는 공약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당 총재답게 총을 갖는 것도 자유, 내장기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아르헨티나를 자유주의의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낙태권 폐지, 동성결혼 반대를 외치고 있고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외교를 보자면 중국 정부를 암살자라고 불렀고요. 사회주의자는 거래하지 않겠다면서 브라질의 룰라 정부를 겨냥하는 등 외교 노선도 기존의 방식과는 상당한 엇박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군요. 네, 안 그래도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인데요.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된 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축하의 말을 보냈는데 밀레이 후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마가 아시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빗대서 Make Argentina Great Again이라고 보냈다고 하네요. 네, 대통령이 되면 사실 공약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들어서 알지만 너무 무시무시한 공약들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알아봐야 될 텐데. 실현이 돼도 문제고 실현이 되면 사실 더 문제죠. 네. 일단 국가 부채도 갚을 수가 없어서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면 자국 내 달러가 바닥이 난 상태라는 말인데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네. 또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 수출국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브릭스도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틀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르헨티나가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거든요. 올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수출이 줄어서 수출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하잖아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죠. 또 장기매매 합법화는 인권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서 국제사회는 물론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다 총기 자유와 장기매매 합법화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공식이 된다면 아르헨티나의 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적으로 어떤 오명을 쓰게 될지 이런 장기적인 고려 없이 그냥 던지고 보는 식의 공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려고 이렇게 뽑았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을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도 너무 싫으니까 다 싫다. 아예 새로운 사람, 다 바꿔버리겠다는 사람을 그냥 뽑은 그 정도로 절망적이라는 아무리 거죠.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주의를 맹신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혹시 진행자님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아세요? 사료에서 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예. 여기 보면 주인공인 마르코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네. 이 마르코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집이 제노바. 그리고 엄마를 찾아 떠나는 곳, 엄마가 있는 곳이 아르헨티나. 엄마는 돈을 벌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팜파스 지대 들어보셨죠?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비옥한 남아메리카의 초원지대인 팜파스가 펼쳐진 아르헨티나는 낙농업 최대 수출국으로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세계 5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런 유럽에서도 새 삶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기도 했을 만큼 부유한 나라였는데 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아르헨티나가 이렇게까지 몰락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축구는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메시밖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아니, 현진이 육사님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낙후한데, 그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를 이끌잖아요. 메시의 고국인 아르헨티나 이런 뉴스로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나라에선 정말 희망이 축구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축구를 한다고. 다음은 어떤 나라인가요? 다음은 이번에도 낙농 국가인데요. 유럽의 낙농 강국 네덜란드로 가보시죠. 지난달 말에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자유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기저기 자유네요. 네. 헤르빌더스라는 자유당이 총 150석의 하원 의석 중에 37석, 37석인 25% 정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해 연립정부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빌더르스 당대표의 별명이 네덜란드의 트럼프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트럼프예요? 네. 여기 자유당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 아메리카 퍼스트 기억하시죠? 네. 자국 우선주의와 이민자 배척을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빌더스의 대표 공약이 네덜란드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럽의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세금이나 복지, EU 가입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민 정책이 가장 확실한 지표인데요. 네.
빌더스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에게라고 외쳤습니다. 반이민 정책. 그렇죠. 기분이요. 이민자를 받지 말고 물가 상승과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을 먼저 챙기자 이런 건데요. 네. 이민의 쓰나미를 멈추자면서 이민자 유입을 막고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슬림 이민 금지, 모스크 신축 금지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네.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비견한다든지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 이슬람은 열등한 문화 이념이다. 이렇게 이슬람을 비판하는 여러 발언으로 네. 증오 표현에 해당된다면서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당사자도 자기가 이길 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SNS에 이제 올라왔고, 선거 사무실도 3일 전에 얻었다고 해요. 사무실도 얻지 않고서는 운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빌더스가 이끄는 구구당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자 빌더스는 물론 네덜란드 유권자도 이 결과에 놀라서 사실 지금 네덜란드 사람들도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있대요. 우리 네덜란드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들 뭐 자유당이 표를 꽤 많이 얻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설마 1당이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동유럽, 남유럽에 이어서 서유럽 그것도 개방성과 포용성을 자랑하던 네덜란드에서 구구가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유럽 전체가 좀 술렁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헝가리, 이탈리아도 다 극우가 집권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반이민을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 출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두고 윈드 오브 체인지, 변화의 바람이 유럽에 불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다른 나라의 극우 정당은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류다 이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극우가 주류가 되고 있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최근 중동은 물론이고 내전과 쿠데타를 피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국에도 이민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이 방향이 각 정당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또 지난 10년 사이에 유럽 내 이민자가 대폭 늘어난 이후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반이민 정서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우가 집권한 것이 처음일 정도로 극우 세력이 갑작스럽게 힘을 얻고 있는데요. 스위스도 올해 치른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1당이 됐고 또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대선이 내일 치러진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마린 르펜 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나치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을 앞세우는 극우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뭐 AfD 같은 극우 정당 지지율이 20%에 이르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삼인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도 극우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진짜 변화의 바람이 휩쓸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단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극우 정당의 약진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민자 문제는 우파 입장에서 보자면은 현재 불만에 대한 빌미이자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보자면 네덜란드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뭐 의료 서비스,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고 또 가스회사를 민영화한 이후에 값이 올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값이 너무 비싸서 난방을 2년 동안 못하는 그런 주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불만을 이민자가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이민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빌더스는 네덜란드 우선 정책을 말하면서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지점인데 근면, 철약, 청렴, 절약 이런 게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의 고유 가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이민자들이 우리 네덜란드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유럽의 극우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노동을 강조하는 청교도 정신이 북유럽의 기본 정체성인데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만 누린다는 반감을 증폭하는 것으로 정당의 세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세기 동안 공유해온 가치와 사회가 지난 12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것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비단 이민자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죠. 세계화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세속화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눈에 보이는 타깃, 이민자 때문이야.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이민자 때문이야. 이렇게 분노의 대상으로 이민자를 두고 이걸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네. 네덜란드의 빌더르스나
뭐 아르헨티나 밀레이는 기존 정치인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같지 않은 모습. 정치에 대한 혐오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정치인의 어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속 시원하게 비난하고 빠르게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민을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바로바로 제시하고 또 토론이나 홍보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SNS도 잘 활용하고 세련되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의 약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정책에 대한 호응일 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매력일 수도 있고 이 사회를 싹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나 뭐 기존 정치가 너무 싫어서 새 사람한테 표를 준 걸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네. 참 이게 해결책이 아닐 수 있는데. 그쵸. 네. 오히려 이걸 겪고 나면 말로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죠. 대안 제시를 못해서 그렇지. 정치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합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건데 사실 극우 정당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불만을 제기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죠. 네.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취임 이후부터 이민청 설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민자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이제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허가가 난 분들도 있고 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기사가 이번 주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도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저는 제가 북유럽에 있을 때 와 여기는 이 정도로 사회통합 정책을 펴는구나 교육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지점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우린 그런 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면 글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소식들도 있나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벗도 없다. 국익만 있을 뿐. 이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1960년대 닉슨 대통령부터 최근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했던 헨리 키신저의 말인데요. 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11월 29일 며칠 전이죠. 네.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지난 5월에 이코노미스트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공존을 배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 내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극우의 바람이 불 텐데 대안 없이 증오만 부추기는 극우의 바람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꾸 극으로 가고 자꾸 나만 우선이고 우리만 우선이고 남을 배척하고 자꾸 시선을 밖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잘 대화의 장으로 좀 이끌어내고 서로가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